여러분 환영합니다. 내일 아침 주식시장이 열렸을 때 코스피가 반토막이 나든 아니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든 여러분의 계좌 수익률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투자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사실 그런 방법이 있다면 다들 솔깃하시겠죠. 맞아요. 시장 방향성을 예측하는 그 불확실한 도박에서 벗어나서 철저하게 수학과 통계적 우위만으로 수익을 확정 짓는 방법론 말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가 바로 이 시장 중립형 티자의 정수를 보여주는 AI 분석 노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 가격 스프레드 투자, 일명 페어 트레이딩 전략인데요. 네, 맞습니다. 페어 트레이딩이죠. 우리의 미션은 개별 주가가 어디로 튈지 맞히는 그 피곤한 게임을 멈추고 두 종목 간의 수학적 관계를 이용해 어떻게 톱니바퀴처럼 수익을 창출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해체해 보는 겁니다. 네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파헤쳐 보죠. 이 전략 도대체 일반적인 주식 투자랑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이 전략이 의존하는 게 기업의 미래 가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 미래 가치가 아니다. 네, 과거부터 이어져 온 통계적 법칙에 베팅하는 거죠. 이걸 통계적 차익거래라고 부릅니다. 통계적 차익거래. 약간 직관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보통주를 공매도 치고 동시에 삼성전자 우선주를 매수하는 그러니까 양방향 포지션을 구축하는 겁니다. 아, 하나는 팔고 하나는 산다. 그렇죠. 시장의 거대한 파도 방향을 맞추는 게 아니라 완전히 동일한 펀더멘털을 공유하는 두 주식 사이에 간격이 만들어내는 미세한 파동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동일한 펀더멘털을 공유한다. 그러니까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다는 것만 빼면 사실상 회사에서 나오는 이익이나 배당에 대한 권리는 보통주랑 완벽하게 똑같잖아요. 맞습니다. 완전히 똑같죠. 그럼 같은 엔진을 달고 달리는 두 대의 자동차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 자동차들을 고무줄로 연결해놨다고 생각해보세요. 현실 데이터에 대입해보면 지금 상황이 얼마나 극단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 고무줄이요. 어떻게 극단적인데요? 과거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삼성전자 보통주랑 우선주 사이의 가격 차이, 그러니까 이 괴리율은 평균적으로 10% 내외를 유지해 왔거든요. 아, 한 10% 정도 차이 나게 달렸다. 네, 앞서가던 보통주가 너무 멀어지면 우선주가 따라붙고 보통주가 주춤하면 다시 간격이 줄어드는 시기죠. 네네. 이걸 재무학에서는 평균 회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다루는 자료의 핵심이 뭐냐면 현재 이 두 종목 사이의 괴리율이 무려 25%에서 최대 33% 수준까지 비정상적으로 벌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와, 33%요? 평균이 10%인데 지금 33%까지 벌어졌다? 이건 두 대의 자동차를 연결하고 있는 고무줄이 지금 거의 끊어지기 직전까지 팽팽하게 당겨져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펜션이죠. 평소라면 한 10% 정도의 텐션만 유지해야 할 고무줄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33%나 늘어난 상태로 달리고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이 고무줄은 언젠가 다시 10%의 길이로 강하게 수축할 것이고 우리는 바로 그 수축하는 심에 돈을 건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자료에 나타난 과거 수치들을 보면요. 보통 상승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그 의결권이 있고 거래량이 풍부한 보통주로 좀 과도하게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펀더멘털의 변화가 아니라 순수한 수급이나 시장 심리가 만들어낸 괴리라는 뜻이네요. 맞아요. 엔진은 똑같은데 단지 보통주라는 차의 디자인이 더 인기 있다는 이유로 가격이 33%나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셈입니다. 잠깐만요. 고무줄이 수축할 거라는 논리는 이해했습니다. 근데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말은 사실 금융시장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함정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저는 이 대목에서 그 1998년에 파산했던 천재들의 펀드,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그 LTCM 사태가 떠오르거든요. 아, 유명한 사건이죠. 네, 그들도 러시아 국채랑 미국 국채 사이의 스프레드가 결국 평균으로 회귀할 거라고 믿고 어마어마한 레버리지를 썼잖아요. 네네. 근데 시장이 그들의 지갑 사정보다 훨씬 더 오래 비이상적으로 머무는 바람에 그냥 파산해버렸단 말이죠. 맞습니다. 만약에 이 33%의 고무줄이 10%로 돌아오긴커녕 시장의 광기 때문에 막 40%, 50%로 계속 늘어나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사실 그 지점이 바로 일반적인 롱숏 펀드 매니저들이 밤잠을 설치는 이유입니다. 예리하신 지적인데요. 네. 하지만 삼성전자 페어 트레이딩이 방금 말씀하신 LTCM의 국채 차익 거래나 아니면 로열더치와 쉘 같은 그런 이중상장 기업 차익 거래보다 훨씬 안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 어떤 차이가 있나요? LTCM에 베팅한 두 자산은 서로 밀접하게 움직이긴 했지만
본질적으로 발행 주체가 달랐습니다. 러시아 국채는 디폴트가 날 수 있지만 미국 국채는 아니었잖아요. 아, 근본이 달렸다. 네. 근데 삼성전자 보통주랑 우선주는 완전히 동일한 하나의 기업, 즉 단일한 자산 청구권입니다. 법적으로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시장의 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괴류율이 50%까지 벌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구조적이고 법적인 펀더멘탈이 똑같기 때문에 이 영구적으로 고무줄이 끊어질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좋습니다. 본질이 같은 자산이기 때문에 영원히 괴리될 수는 없다. 확실히 안심이 되네요.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이론에서 빠져나와서 현실적인 실행의 문제로 넘어가 보죠. 당장 이 통계적 우위를 내 계좌로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포지션을 잡을지가 핵심이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비싸진 보통주 1주를 공매도 치고 상대적으로 싼 우선주 1주를 사면 되는 건가요? 1대1로요? 만약 그렇게 단순하게 1대1로 매칭한다면 그건 완벽한 덫에 걸리는 길이 됩니다. 진짜요? 왜죠? 이 전략의 성패는 단순한 방향성이 아니라 베타 중립을 맞추기 위한 해지 비율을 얼마나 정밀하게 계산하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베타 중립.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베타라는 건 개별 주식이 전체 시장의 변동성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1% 움직일 때 이 주식이 얼마나 널뛰기를 하느냐인데 여기서 두 주식의 베타가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삼성전자 보통주는 글로벌 패시브 자금이나 인덱스 펀드들이 기계적으로 사고 파는 1순위 타겟이잖아요. 지수를 추종하는 돈들이 보통주를 주로 사니까. 네네. 그래서 시장 변동성에 대한 민감도, 즉 베타가 우선주보다 눈에 띄게 높습니다. 오, 그렇군요. 만약 코스피가 폭락하는 날, 보통주는 1.2% 하락하는데 우선주는 0.8%만 하락한다고 가정해보죠. 우리가 1대1 비율로 수량을 맞췄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이 크게 요동칠 때 이 민감도의 차이 때문에 롱 포지션이랑 숏 포지션의 손익이 완벽하게 똔똔으로 상쇄가 안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계좌의 방향성 리스크가 노출되고 마는 거죠. 1대1로 맞추면 시장 폭락 시 보통주의 급등락을 우선주가 다 커버해주지 못한다는 뜻이군요. 자료에 나온 구체적인 계산법을 보니까 확실히 와닿네요. 네, 자료에 아주 잘 나와 있죠. 현재 보통주 가격이 우선주보다 약 6만 5천 원 정도 더 비싸다고 가정했을 때 보통주 1주를 공매도 한다면 우선주는 1주가 아니라 그 변동성 가중치를 반영해서 약 1.35주에서 1.4주 정도를 매수하라고 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단순히 두 주식의 절대적인 가격 차이뿐만 아니라 각 주식의 변동성, 즉 베타까지 수식에 넣어서 비율을 조정한 겁니다. 야, 진짜 정교하네요. 이렇게 보통주랑 우선주의 베타를 나누어서 정밀하게 수량을 세팅해두면요. 코스피 지수가 하루에 10%가 빠지든 20%가 오르든 우리 포지션 전체의 가치는 외부 시장 충격에 전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와, 여러분,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 1.35라는 해지 비율 계산법이 단순히 주식을 몇 주 더 담는 문제가 아니었네요. 그럼요. 이건 시장의 폭우와 폭설을 막아주는 완벽한 수학적 방패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수학적 방패. 아주 좋은 표현이네요. 이 방패 뒤에 숨어 있으면 외부 날씨가 어떻든 상관없이 우리는 오직 두 주식 사이의 간격이 줄어드는 현상 그 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시장 방향성 리스크를 완전히 증발시키는 것. 그것이 퀀트 펀더들이 이 해지 비율에 집착하는 이유입니다. 수익의 원천을 철저하게 괴리율 축소라는 단일 변수로만 고립시키는 고도의 설계죠. 자, 수학적 방패를 만드는 법까지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수익의 즙을 끝까지 짜내볼 차례인데요. 여기서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 의문이 하나 듭니다. 어떤 의문이시죠? 우리가 수익을 얻으려면 보통주를 공매도한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하잖아요. 네, 숏 포지션을 들고 있어야죠.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는 건데 그럼 기업이 배당금을 지급하는 시기가 오면 저는 빌려온 주식의 원래 주인한테 재생돈을 꺼내서 배당금을 물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확히 짚으셨네요. 그럼 가만히 앉아서 확정적인 손실, 그러니까 숨겨진 비용이 줄줄 새어나가는 셈인데요. 이거 괜찮은 건가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사실 공매도의 가장 뼈아픈 약점이 바로 그 배당금 지급 의무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 페어 트레이딩의 마법이 바로 여기서 발휘됩니다. 우리가 보통주 숏을 친 만큼 동시에 뭘 들고 있죠? 우선주 롱 포지션이요? 우선주를 매수해놨죠? 네, 바로 그 우선주 롱 포지션입니다.
현재 데이터 기준으로 우선주의 배당 수익률은 약 2.3%이고 보통주는 2.0% 수준입니다. 아, 배당률이 다르군요. 네, 우선주가 태생적으로 보통주보다 연 1%포인트 정도 추가 배당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선주를 들고 있어서 받는 배당금이 공매도 때문에 토해내야 하는 배당금보다 구조적으로 더 많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공매도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지급 부담을 우선주에서 나오는 배당 수익이 전액 상쇄하고도 오히려 현금이 남는 구조입니다. 와, 대박이네요. 괴리율이 줄어들기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 오히려 0.3%포인트의 추가 배당 수익이 계속해서 계좌에 쿠션처럼 쌓이는 거죠. 공매도의 약점을 우선주의 강점으로 완벽하게 덮어버리는 퍼즐이네요. 기다리는 시간마저 돈이 된다니 정말 영리합니다. 네, 아주 매력적인 부분이죠. 근데 수익 극대화 전략과 관련해서 자료에 언급된 레버리지 부분은 제가 브레이크를 좀 밟아야겠습니다. 아, 레버리지요. 조심해야 할 주제죠. CFD나 신용거래를 통해서 레버리지를 쓰면 고무줄이 수축할 때 수익이 2배, 3배로 커진다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텐션에 빌린 돈을 들이붓는 거잖아요. 네, 양날의 검이죠. 만약 고무줄이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1년이 아니라 막 3년이 걸린다면요. 그동안 우리가 공매도를 유지하기 위해 내야 하는 대주이자 그리고 괴리율이 일시적으로 40%까지 더 벌어졌을 때 증권사에서 요구할 마진콜 압박, 이거 견딜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자가 우리 손목을 부러뜨리기 전에 고무줄이 돌아올 거란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네,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앞서 호스트님이 말씀하신 그 LTCM의 악몽이 재현되는 시나리오가 바로 이 과도한 레버리지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무섭단 말이죠. 이 전략이 아무리 통계적 우위를 가진다 해도 본질적으로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방향은 알지만 언제 돌아올지는 신도 모르기 때문이죠. 네네.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키면 괴리율이 축소되기도 전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금융비용이나 마진콜 때문에 포지션을 강제로 청산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도 진입과 청산의 타이밍을 수학적으로 엄격하게 통제하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출구 전략부터 세워야겠네요. 우리는 정확히 어느 시점에 파치를 끝내고 돈을 챙겨서 나와야 합니까? 자료가 제시하는 가이드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진입은 괴리율이 30% 이상 벌어졌다가 그 확장 추세가 꺾이기 시작하는 변곡점입니다. 30% 이상일 때 들어간다. 네, 우선주 가격이 보통주 대비 80%에서 92% 수준에 머물 때가 가장 확률 높은 진입 구간이죠. 그리고 출구, 즉 청산 시점은 괴리율이 역사적 평균인 10%에서 15% 사이로 다시 수렴할 때입니다. 숫자로 들으니까 감이 확 오진 않는데 실제 수익금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현재 33%인 괴리율이 15%로 수렴하는 시나리오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보통주 가격이 55,000원이라고 가정할 때 이 스프레드가 15%로 줄어들면 1주당 약 9,900원의 순수 스프레드 차익이 발생합니다. 오, 9,900원이요? 네, 단순하게 보통주 1주당 만원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 꽤 크네요. 만약 우리가 앞서 계산한 1.35의 해지 비율을 맞춰서 수백 주, 수천 주 단위의 베타 중립 포지션을 구축했다면 시장 방향성 리스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도 이 확정적인 차익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네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배당 차익까지 더해지면 실질 수익률은 훨씬 더 높아지죠. 55,000원짜리 주식을 다루면서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약 1만 원의 차익을 발라낼 수 있다. 야, 이거 종이 위의 논리로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완벽해 보이죠? 하지만 청취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엑셀 파일 안의 세상과 HTS 로그인을 한 뒤의 현실 세계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럼요.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죠. 제가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켜서 이 전략을 실행하려고 하면 현실의 시장은 어떤 문지기들을 세워두고 저를 막아설까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여기서부터가 진짜 투자와 사업을 가르는 경계선입니다. 자료에서도 5가지 핵심 체크리스트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장 거대한 현실의 벽은 바로 공매도 접근성입니다.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수십억 단위의 대주 잔고, 그러니까 빌릴 수 있는 주식을 실시간으로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걔네들은 전용 라인이 있으니까. 네. 하지만 일반 개인 투자자가 본인이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수량만큼 삼성전자 보통주를 빌려서 공매도 치는 건 제도적으로나 물량면에서 극도로 제한적입니다. 아,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전쟁터에 들고 들어갈 총알 자체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시작부터 이거 엄청난 핸디캡이네요. 게다가 주식을 운 좋게 빌렸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당연합니다. 주식을 빌려오는데 공짜는 없으니까요. 여기서 필수적으로 계산해야 하는 것이 대주 이자율과
기대 스프레드 수익 간의 손익분기점입니다. 아, 대주이자율. 이자가 비싸면 말짱 꽝이겠네요. 그렇죠. 내가 1년 동안 공매도 이자로 지불해야 할 비용이 3%인데 괴리율이 1년 뒤에 줄어들어서 얻을 기대 수익이 2%라면 이건 시작부터 마이너스인 게임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네요. 네. 거기에 더해 앞서 호스트님이 우려하셨던 마진 여유 확보도 필수적입니다. 아, 마진콜 대비요? 네. 내가 구축한 포지션 규모 대비 현금 잔고를 넉넉히 비워두지 않으면 괴리율이 33%에서 일시적으로 40%로 튀어오를 때 증권사로부터 마진콜 잔화를 받고 피눈물을 흘리며 손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휴, 끔찍하네요. 철저하게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이자 비용을 빼고도 남는 상사일 때만 들어가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모든 제약사항들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이 우아한 수학적 방패를 송해줄 수 있다는 거고요. 네, 철저한 확인이 생명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해체해본 이 페어 트레이딩 전략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어떤 메시지죠?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흑해에서 전쟁이 났는지,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렸는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끝났는지 막 가슴 졸이면서 뉴스 속보를 뒤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 거시경제의 소음에서 자유로워진다. 맞아요. 여러분은 거시경제의 소음에서 완전히 채널을 돌려버리고 오직 고무줄의 길이가 통계적 우위에 따라 10%로 돌아오는지 그 수렴의 궤적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투자를 감정의 영역에서 철저히 이성적이고 확률적인 비즈니스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단순히 주식을 사고 기도하는 방식을 넘어서 시장의 구조적 비효율성을 어떻게 수학적인 도구로 재단하고 포획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뇌리를 자극할 마지막 생각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죠. 오늘 우리가 다룬 이 모든 논리, 고무줄은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평균 회귀, 베타 중립을 통한 방향성 리스크 제거, 심지어 배당 차익이라는 보너스까지 알아봤잖아요. 네, 완벽해 보였죠. 근데 이 전략이 이토록 수학적으로 무결하고 과거 데이터가 수익을 뻔히 증명하고 있다면 도대체 왜 수십조 원을 굴리는 글로벌 퀀트 펀드나 기관 투자자들은 이 33%라는 역사적인 괴리율이 눈앞에 발생했는데도 즉각적으로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어서 그 틈을 닫아버리지 않은 걸까요? 아,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이리가 계산해낸 이 확실한 수익을 그 똑똑한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을 텐데 말입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괴리율을 방치하고 있는 시장의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적인 장벽은 대체 무엇일까요? 글쎄요, 유동성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다른 제약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엑셀 수식으로는 절대 계산해낼 수 없는 보통주라는 간판에만 맹목적으로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인간의 심리적 편향이 통계학을 이겨먹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단순히 수학 공식 하나를 배운 것을 넘어서 시장이라는 거대하고 복잡한 생태계를 움직이는 진짜 힘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되실 겁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투자에 새로운 시야가 찌었기를 바랍니다.